네, 맞습니다. 이걸 따라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이어서 볼게요. 이제 프랑스 혁명 우리 계속 하고 있었고, 저번에 이제 인권 선언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회에서 인권 선언을 발표한 다음에 헌법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새롭게 구성된 의회를 입법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주도한 건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를 했고, 근데 문제는 주변국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이런 애들이 혁명에 간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나라니까 자기들까지도 이제 혁명이 이제 전염병처럼 넘어올까봐 이제 되게 간섭을 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간섭이 심했고, 그래서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는데, 자, 연도 몰라도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점이죠. 당시 이제 이미 전쟁을 겪기 전부터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까 물가도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 식량도 부족하고 생활이 더 궁핍해진 겁니다. 그래서 파리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이제 이 온건파로는 좀 어렵겠다 해서 급진파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도망치려고 하던 루이 16세를 국경에서 잡아가지고 처형시켜버리죠. 그래서 왕정이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요때 이제 급진파를 주도하고 이 공화정 체제에서 굉장히 활약한 인물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고요. 자기 반대파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이제 온건파의 역공을 맞아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기요테니에서 댕강 잘려나가죠. 자, 사람들이 독재 한 명한테 권력이 모이면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5명의 총재 정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생각보다 무능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위기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고, 그때 이제 전쟁 영웅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전쟁 영웅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인기를 이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구성된 걸 통영정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름의 이제 개혁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혁명 전쟁이 방어전에서 완전히 유럽 정복 전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한 걸 편찬을 했는데, 나폴레옹 앞에 붙어서 되게 좀 이미지가 잘 떠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름만 나폴레옹이지 실제 내용은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다 정신을 다 담고 있는 아주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폴레옹이 개혁도 좀 안정적이어지고 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나폴레옹 전쟁이 가져온 유럽에 남겨준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저번에 설명을 했고 수업 때도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린 총정리 짧게 가야 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전쟁, 프랑스 혁명과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도 하나의 국민국가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성격에서 이제 하나의 국민국가로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얘기는 봐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영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순서로 나와서 그렇지 원래 시기 순으로 하면 영국, 미국, 프랑스 순입니다.
자, 미국 혁명의 시작부터 보려면 이거는 우리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개척부터 우린 보게 됩니다. 17세기 이래에 영국의 많은 이제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넘어와서 13개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각각 의회를 가지고 자치를 누리는 형태였고 영국은 이때까지는 뭐 별 관심 없었어요. 뭐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식민지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불도 해준 거 없으면서 설탕, 종이,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다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었고 차에 대한 거에 굉장히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보스턴 항구에 있던 차를 실은 배 거기에 이제 침입해서 그 상자를 전부 차를 실은 상자를 다 바다에 던진 사건이죠. 요거 때문에 영국이 완전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에서 이제 이걸 맞서서 이제 영국과 우리 싸우자라고 회의를 하게 된 게 대륙회의고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을 독립혁명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거 봤었습니다. 뭐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성립시켰다. 이런 이론이고 뭐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회계약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상가가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는데 홉스는 조금 이전 사람이죠. 그래서 군주 주권론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인물이고 로크 같은 경우는 대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권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혁명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다음 루소 같은 경우는 주권을 절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집정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미국 독립혁명 최초의 전투는 렉싱턴 전투라고 하고요.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 이 사람이 1대 대통령 2대까지 연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하고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하러 왔던 프랑스 군들이 이런 미국 독립혁명의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프랑스에 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독립선언서에 보면 뭐 자유, 평등, 행복, 주구권, 사회계약론 이런 거 다 나오고요. 뭐 국민주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저항권이 나오죠. 그런 거는 로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독립군이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규군이 왔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되게 불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자기도 살기 힘든데 도와주러 오죠. 영국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에스파냐 이런 애들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 파리 조약으로 13개 식민지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유럽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혁명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시민혁명으로서의 성향도 아주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이걸 하나의 시민혁명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보면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영향을 끼치려면 먼저 됐다는 거겠죠. 그걸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토확장 뭐 이런 거는 봐두세요. 다음에 남북전쟁 중요하겠죠. 남북전쟁은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대립에서 왔다라고 봐야겠죠. 남부는 대농장이 발달했는데 노예 노동을 이용한 형태였기 때문에 노예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값싸게 이제 생산한 이 곡물을 자유롭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애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상공업이 이제 발달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많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노동력입니다. 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예제가 폐지돼서 남부에 있는 이 많은 노예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노동자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얘들은 아직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이 성장하고 있는 상공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게 북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 반대인 거죠.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북부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남부 애들은 난 이거 인정 못해. 그래서 따로 이제 남부 연합을 결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남부와 북부가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남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링컨 처음에 이제 북부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부에 많이 밀렸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배경이 됐던 것이 이 남북 전쟁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뭐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 제국주의 여기까지 빠르게 한번 봐야겠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국주의는 값싼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 판매 시장 그리고 자본 투자할 곳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열강들이 되게 앞다투어서 식민지 확대 경쟁을 했던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식민지 확대 경쟁했던 것이라고 새로운 해외 식민지를 필요로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제국주의를 정당한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제 진화론을 사회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 약육강식이죠. 이것도 사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거 봤는데 넘어가고요.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부터 보면 영국은 뭐 종단이죠.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렇게 세로로 쭉 이제 연결시키는 거고 이거랑 좀 반대라고 하기죠. 그렇고 좀 다르게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사하라 사막 지나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성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횡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단, 횡단 딱 부딪히는 장면 곳이 있습니다. 이게 파쇼다죠. 파쇼다. 그래서 파쇼다에서 영국과 프랑스 영종푸행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부딪혔는데 실제로 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둘 다 발 뺍니다. 아 전쟁 우리 그만하자. 이제 너무 지겹죠. 그랬는데 프랑스랑 또 독일이 모로코에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어찌 보면 다 싸우고 다니네요. 그래서 모로코 사건이라는 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할을 한번 보면 서아시아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란,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좀 경쟁을 했고요. 인도 겁나 크잖아요. 인도도 이 반도는 원래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영국이 뺐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조금 복잡한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에서 보면 이쪽 편은 다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 동쪽은 이제 프랑스령인데 인도 차이나 요 사이에 이제 타이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타이가 존재하게 되면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거 좀 봐두면 되겠고. 다음 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미국은 필리핀. 원래 이제 필리핀은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전쟁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타이를 제한 전 지역이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 타이는 도대체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걸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였다라는 점, 다음 라마 5세의 외교적 노력과 개혁의 성과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도 아주 여러 열강들의 경쟁적인 침탈에 시달려야만 했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